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영범입니다. 네, 우리 한국행정학회는 올해 카파리움 기획 세미나 시리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대 진단과 행정학의 빅 퀘스천이라는 주제 하에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전문가로서의 처방을 강구하는 그런 기획 시리즈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 그 첫 순서로서 정치가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행정학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 연사로서 정정길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정정길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정정길 선생님은 이제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국정에 대한 남다른 걱정과 또 고민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 행정학회 제29대 학회장으로도 역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정길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보는 제자들도 꽤 있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요즘같이 행정이 사회학 분야에서 중요한 시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양에서 몇 번 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 국정관리 상황이 행정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맡아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과거와 같이 소극적으로 국정관리에 따라만 다니던 학문이 아니라 이제 이게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 학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고 우리 같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정치가 굉장히 지금 양극화가 돼서 서로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옛날에 조선조에 당장이 아주 극심하던 때 상대편을 반역죄로 몰아 죽이고 하던 그런 시절하고 유사한 상태가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태를 진정을 시키고 국가의 그 흔들리는 걸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심의 출발점이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행정은 원래 역할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쪽에서 국가를 관리하는 데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의 목표,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은 그게 정책 결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행정은 그놈을 받아서 열심히 충실하게 집행을 하면은 행정의 역할이 끝난다. 이게 우리 행정학에서 전통적으로 배워온 이야기고 실제로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역할이 추가가 돼가 새로운 것이 추가가 그 역할에 붙어가지고 더 심각한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 바로 행정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민주행정 그러는 거하고 공익행정 저거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공공행정이 아니라 공익행정. 민주행정은 국민의 뜻을 잘 받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쭉 이렇게 행정에 반영을 해나가는 게 민주행정입니다. 그거를 할 때는 대통령,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대표로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집정부 그런 거 구성을 합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이 자기를 도와줄 장관, 차관, 차관보를 임명을 하고 비서들을 임명을 하고 이래서 대통령 뜻을 받을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다가 집권 여당의 국회 간부들, 최고 간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흔히 집정부를 구성을 한다 그럽니다. 그럼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정책 결정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를 대표하는 여기 정치의 역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은 뭐냐? 여기에서 정해진 걸 받아서 충실히 집행을 하는 말하자면 전문 직업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행정인데 이 부분에서 정치 쪽에서 집정부에서 결정된 걸 충실히 받아가는 것이 민주행정 원리입니다. 우리가 대응성 그러기도 하고 어카운터빌리티 그래서 책임성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국민들의 대표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는 그런 식. 근데 공익행정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이야기할 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그럴 때 국민을 위한다. 그 뭘 말하느냐? 민주행정 국민들이 결정한 걸 받는 건데 국민들이 다 현명하고 다 훌륭하면은 원하는 걸 탁 받아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국가나 국민들 전체를 위해 과연 좋은 일이냐? 좋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나가는 게 이게 행정의 역할이다 라고 그럴 때 그 행정은 공익행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익행정이 요즘 와서 엄청나게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민주행정보다도 오히려 공익행정이 더 중요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정치권이 양극화가 되면은 양극화 된다라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 싫어가지고 딱 대립하는 경우가 있고 여야가 또 다른 거 하나는 서로 국가 관리에 대한 생각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편 반대로 주장을 한다. 이래서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것이 정책 대립입니다.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 그걸 정책으로 만들 때 그때 이쪽 주장, 저쪽 주장 서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경우 우리가 인간적 대립인데 정책 대립과 인간 대립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우리가 이 정치권의 대립입니다. 이 두 개 대립이 심해지면은 그러면 양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양극 일어나서 근데 인간 대립은 막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제외를 하고 사실은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인데 제외를 하고 정책 대립 이거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반대의 주장을 했다. 행정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한쪽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쪽을 막 밀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럼 행정은 따라가자. 따라가야 된다는 게 민주행정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정권 잡은 사람이 국민들의 대표니까 선거에서 되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이게 민주행정 원리. 그런데 그게 공익을 심하게 훼손했다. 그러면은 야 이게 과연 이래가 되느냐? 이거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공익이 너무 심하게 훼손된다. 어느 때 공익이 심하게 훼손되느냐? 이걸 여기에 그림에 내가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요. 후생경제학자들이 자원을 배분할 때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있어서 한쪽은 이쪽을 쓰자. 저쪽 다른 쪽은 이쪽을 쓰자. 그랬을 때 어떻게 배분을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걸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림인데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한쪽에서 복지 쪽에 돈을 많이 쓰자. 자원을 많이 쓰자. 그죠? 좌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한쪽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는 경제 발전해가지고 파이를 키워야 된다. 키워야지. 그쪽에 돈을 많이 쓰자. 우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좌우파가 이렇게 딱 대립하는 게 우리가 통치 이념을 대립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한 상태로 서로 대립. 한쪽은 이쪽에 많이 쓰자. 다른 쪽은 저쪽에 많이 쓰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정책이라는 거는 추진을 하다 보면 혜택도 나오지만 효과도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피해를 봐야 돼. 그래서 한쪽 견에서 이쪽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 효과를 많이 보려고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그게 그쪽으로 나가면 피해가 심해지니까 못 가게 어떻게 해서 끌어당기려고 그 양자가 대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결하다가 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겼다. 그럼 그쪽 핸들로 확 끌려나가는. 이때 그 끌려나가는 걸 정치권이 결정한 걸 그대로 행정이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 공익훼손이 심할 때 이걸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 여기 보면요. 지금 요 그림이 여러분들이 저기 SD1, SD2 하는 거는 잠깐 잊어버리고요. 곡선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A, Q, B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나라에 있는 자원을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 복지 쪽에다 많이 집어넣으면은 저기 A 점에서 결정을 하고 그 A 점에 복지 결정을 하면은 복지 쪽에 W1만큼 자원을 투입하고 행정 쪽에는 저쪽 발전 쪽에는 G1만큼 자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B점에 결정을 하면은 거기는 복지 쪽에는 W2만큼만 지불을 하고 발전 쪽에는 G2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수록 우파들의 주장대로 발전 쪽에다 자원을 많이 쏟아 넣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 복지 쪽에다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양자를 잘 잡아서 조합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점이다 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바람직한 점. 그때 이 좋은 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후생경제학자들은 국민후생, 국민복지라는 추상적인 말로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Q점에서 결정을 하면 국민후생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저기 최적점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점이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요즘 와서 좌파 우파가 대립하면서 제3의 길이다. 중도 실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 복지라는 말을 아주 후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속 가능한 발전, 그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저 지표로 삼으리. 말하자면 지금 SD1, SD2 이 곡선이 있는데 저 선상에 있는 어느 점이든지 간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SD2는 Q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Q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 SD2의 어느 점을 선택하든지 간에 지속 가능 발전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 그럽니다. 차별이 없다. 어떤 면에 차별이 없냐? 바로 우리가 지표가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 발전. SD1은 어떠느냐? SD1상에 있는 A점, B점 다 지속 가능 발전 똑같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SD2가 원점에서 멀리 있을 때 그게 훨씬 효과가 큰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SD1, 2 선이 SD1보다도 지속 가능 발전 효과가 큰 겁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비를 지불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인간답게 시민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되 너무 그쪽에 돈을 많이 안 써서 미래 세대가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낫든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런 식의 발전. 미래 세대, 말하자면은 현재 세대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보장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줄여서 미래 세대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미래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그 양자가 잘 조화된 그 측면이 바로 SD로 우리가 표현을 된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른 말 바꿔 이야기를 하면 제3의 길 좌파가 싸울 때 이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서양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제3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식으로 현재 세대 미래 세대를 동시에 감안을 해서 퇴보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그거다. 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대강 알 겁니다. 원래 발전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냥 발전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자원을 막 투입을 하다 보면은 이 복지 쪽에 자원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식의 사태가 벌어요. 근데 복지 쪽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발전 쪽에 자원이 약화돼요. 이래서 어느 점이든지 Q점에서 가장 이 현재 생산 가능한 것 중에 Q점에서 제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A 쪽으로 움직이든지 B 쪽으로 움직이면은 지속 가능 발전 효과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나중에 AB가 되면은 여기 내가 AB를 뭐라 했느냐? A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임계점이라고 해요. A점이 성장 임계점입니다. A점에서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G1만큼 자원을 쓰는데 저것보다 더 줄이면 복지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 발전이 마이너스가 된다. 현재보다 떨어진다. 그 점을 성장 임계점이라고 해요. 성장 임계점. 그것보다 더 성장 부분에 돈을 적게 쓰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 발전에 쇠퇴하는 겁니다. 또 저 B점보다도 더 적게, 즉 W2보다도 더 적게 복지비를 쓰고 성장 쪽으로 자원을 더 많이 투입을 하면 또 마이너스가 간다. 그죠? 양쪽이 있습니다. 저게 복지 임계점입니다. 그런데 우파들은요, 그냥 복지 임계점을 일탈해가지고라도 성장 쪽에 돈을 더 많이 놓자라고 주장을 하고, 좌파들은 성장 임계점을 일탈해서라도 복지 쪽에 돈을 많이 쓰자라고 극우 국자가 등장하면은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극우 반환 그냥 복지 임계점 일탈해서라도 그냥 극좌파들은 성장 임계점 일탈해서라도 그냥 나가죠. 이런 식으로 할 때 행정이 이 일탈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느 정권이 잡아서 한쪽을 일탈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수단 만들고 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몫입니다. 즉 집정부에서 정책의 기본 방향, 목표 막 이래가 막 정리가 했더라도 그걸 아주 구체화시킨 세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현실에 집행을 할 때는 행정이 담당해야 됩니다. 행정이 담당하면서 이런 사태가 난다. 그럴 때 이게 안 돼.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 왔다. 와서 이거 하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재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위에 사람을 설득을 하고 심지어는 옛날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들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직접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들어보고 그래 판단을 하고 이런 식의 역할.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막 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내가 이 건너뛰어서 쭉 넘어가서 그걸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원전 폐쇄 정책이라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안전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옛날에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지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건 그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이제 한 11년 전에 일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등장하기 한 1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걸 듣고 야 이거는 완전 이거 안전성 문제니까 막아야 되겠다. 막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국가에 피해를 준다. 다른 말로 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석유도 물론 없지만 석탄도 무연탄밖에 없어. 유연탄은 북쪽에만 있고 무연탄이 화력이 약해가지고 이게 화력 발전소에서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50년대 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째지고 가난하다는 월급도 공무원들한테 못 주던 시절에 원자력 그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 원자력 발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쭉 커서 세계적으로 쫙 올랐습니다. 그 2010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 300억 불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300불 엄청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넘버원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가 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으로 한국이 그 사건이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에서 대한민국 넘버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사건.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워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가 생기고 전문가도 생기고 원자력 기술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얼마만큼 피해가 크다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때 공직자 중에 고위관리자 한 명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사표 내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 공직자들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4대강 보호 허물기,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례 시를 먼저 이게 MB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4대강을 건설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말하자면 건설 사업비를 줄여서 다른 일반 재정에 피해를 좀 적게 줘야 되겠다라고 대통령이 그냥 예산 줄여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원래 4대강 사업은 24조 원이 지출이 되는데 그중에 12조는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서 보를 만들어서 물이 가두어지면 그 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팔아서 절반은 그래가 갚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 12조를 일반 재정으로 정부에서 1년에 평균 한 4조 원 정도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막 예산을 줄여라. 옛날에 비슷한 것을 DJ 정부 때 예산을 짰는데 87조가 예산이 나왔어요. DJ 정부 때 예산 다 두드려 합쳐가 200조가 잘 안 되는데 87조 되니까 DJ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다. 포기가 안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42조로 예산을 짰어요. 그것도 이제 좀 작은 강은 빼고 큰 강이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MB 정부 시작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다음인데 돈이 42조 그러면 그때 예산이 그냥 한 300조 정도인데 너무 엄청나니까 겁이 나요. 그 예산 줄여 막 해놓고 해가지고 어떻게 줄였느냐. 아까 이야기 24조로 줄인 겁니다. 줄여가 12조는 수자원공사 맡기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예산이 줄여야 된다 하니까 이 사업을 맡았던 건설부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지금 일반 재정 4조를 빼내기가 대통령이 자꾸 그러니까 3조만
빼내고 1조는 다른 데서 돈을 끌고 왔. 다른 데가 어디냐? 보통 때 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강둑이라든가 이런 게 태풍 지나가고 하고 나면 좀 부서지고 막 하니까 거기에 수리비로 1년에 평균 1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 1조 원 예산을 몽땅 이쪽으로 끌고 와서 그러면 새로 3조만 넣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자. 아이디어 얼마나 좋아요. 그 대통령이 그래 잘했어. 그래 해가지고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4대강 사업은요, 큰 강이 땅이 높이가 강상이라고 그럽니다. 강상 이게 쓰레기에서 차이가 이래가지고 강물이 이 깊이가 깊어봐야 2m 겨우 되고 1m. 겨울 되면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이런 거를 평균 한 4m 반을 팠습니다. 준설한다 그럽니다. 그 파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강둑 그거 약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단단하게 이렇게 해서 아무리 홍수가 나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그냥 폭우가 오더라도 물이 쫙 그리고 볼을 이렇게 탁 만들어 물을 많이 가둘 수가 있으니까 그 말에 가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일몰 좋아 하다 보니까 이걸 파내고 깊이 그 다음에 강둑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부르도자, 포클레인 이런 등등 대형 건설 기기들이 다 동원이 돼. 아까 이야기한 보나 저수지나 댐이나 그 수리하는 일은 그런 게 별로 동원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다 맡았는데 이 4대강 보사업을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콘소시엄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콘소시엄, 보마다 콘소시엄 만들어서 대기업 한 2개 들어가고 중소기업도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작업을 했는데 하나고 보니까 중소기업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평소에 1조 정도 나온 걸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나갔는데 이게 그럼 일감이 없어요. 그때 건설 경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 나쁜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그렇게 일감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막 도산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1조 원 정도를 더 뽑아가 그때 예산이 300조니까 1년에 300조 정도 1조 원 정도 뽑아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크게. 그런데 건설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예산 줄이라고 막 자꾸 이러고 뭐 이거 1조 원 끌고 왔다고 칭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가서 그 이야기를 못 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대통령이란 작자가 옛날에 현대건설에 근무를 해가지고 그 대기업들만 배불리려고 대기업들한테 일 다 주고 우리 중소기업들 완전히 주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대통령 욕 엄청 얻어먹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도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아까 원전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욕 얻어먹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욕 얻어먹은 제일 큰 게 원전 폐쇄 정책입니다. 그 욕 얻어먹고 결국에 가서는 포기했습니다. 원전 폐쇄 정책. 결국 가서는 원전 다시 시작하자라 하고 그거를 공직자들이 나서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런 사태를 막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직자들 그런 이야기 할 때 위에서 구제를 하고 막 잡아다가 뭐 처벌하고 뭐 어디에 자천시키고 막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느냐.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모르고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 틀림없이 맨 처음에 자기가 막 하자고 그랬을 때 막 밑에 보고도 올라오고 하는 거 들어보고 밑에 친구들이 이 원전 폐쇄 뭐 이거 문제가 없냐 근데 별 문제 없습니다. 바깥에 반대하는 게 원래 야당이 저러는 겁니다. 원래 반대하는 겁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바깥에서 워낙 반대가 거세지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왜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됐어
물어보고 그때 가서야 정확하게 상황을 어느 정도 듣고 포기를 하고 물러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정권이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 그 원전 폐쇄 정책이 엄청 기여를 한 겁니다. 성격적 이야기를. 이게 내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이 4대강도 제가 옛날에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나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는 끝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도산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들. 밑에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해주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사례 D 한번 보세요. 광해군이 대통령이 왕이 됐는데 광해군은 원래 후궁 소생입니다. 후궁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선조가 아주 늦게서 새로 왕비를 때렸는데 이 젊은 왕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입니다. 원래 이 가래에 의하면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적자가 광해군은 아닌데 영창대군이 적장자입니다. 원래 왕위는 적장자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대로 크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 크고 나면은 광해군이 왕자리에 있더라도 크고 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왕인데 그러고 한 나라에 대해서 불만 품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고 반역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단종을 세조가 죽인 것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그기 때문입니다. 살려두면 그냥 반역 활동, 내란이 끊임없이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을 기양 보내고 기양 다음 보내고 나면 다음 순서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건데 이때 영의정 하던 이덕형 아마 이덕형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간혹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영의정으로 굉장히 훌륭한 관료로들 이 사람이 자기가 영의정면서도 이 광해군이 폭정을 하는데 이걸 내가 못 막았다. 이게 왜 폭정이냐 하면은 주자학에 의하면은 그리고 전통의학에서 조금 더 묶어진 건데 주자학에 의하면은 형제, 부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를 아끼고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윤리 덕목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이런 식으로 죽이는 것은 주자학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주작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어떠냐? 그런 식으로 국왕이 행동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게 소명입니다. 주작대 소명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완수를 못했다. 이덕행이가. 할 수 없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식음 좀 빼고 죽었습니다. 이덕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비슷한 사태가 조선조 당쟁이 심할 때는 간혹 나타났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원자력 발전 문제라든가 4대강 건설할 때 그때 공직자들의 태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정치판은 꼭 옛날에 당쟁할 때하고 비슷해졌는데 관료들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너무 관료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덕경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 보고 이덕형이 닮아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왜 그러냐? 이덕형이 저런 식으로 죽을 때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한 소명이 있었느냐? 그걸 내가 알기 위해서 자신이 행정학자가 성리학 공부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주작을 5년 동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공부를 쭉 해놓고 보니까 주자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때 선비들한테는 종교 이상으로 신뢰를 받았어요. 굉장히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자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따라야 된다. 송시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조선도 당쟁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이름인데 이 송씨라는 분은 나이가 83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83세 사약받고 죽었는데 이 송씨이 죽은 것도 이덕행이 죽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상소문 내고 상소문 내면 자기가 사약 받는다는 걸 다 알면서 상소문 내고 사약 주니까 받아먹고 죽었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작을 한 83세까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83세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주자의 말은 한마디도 바꿀 필요가 없다. 바꿔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주장. 완전히 맹신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주자학이 선비들에게 소명의식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행정공무원 보고 야 이덕행 같이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할 정도의 소명의식을 심어줄 수 있느냐, 그만큼 중요하냐?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소명의식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거기에 여러 번 썼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공직자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분업 체계가 워낙 광범위하게 벌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맡은 소임이 요만한 부분밖에 안 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못 깨닫는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못 깨닫는 게 제일 큰 원인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겹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소명의식이 아무리 강해도 소명대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응원해 주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조선조에서는 누가 그 응원 세력이었느냐, 이덕행이 죽었을 때 그냥 그 가문에서 야, 역시 우리 가문에 저 할아버지가 정말로 애국자고 충신이고 훌륭한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칭찬을. 가문, 자기 당파 나와 또 열심히 줬다. 학벌 같이 공부한 친구들 나오가 역시 우리 이덕행이가. 마찬가지로 송시열이도 그랬거든. 내가 여기에 하나 더 했습니다. 화랑 연구를 조금 했습니다. 그것도 한 2, 3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이거는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깨달았는데 뭐 화랑이 정규 군인도 아닌 나이 어린 애가 아버지가 출전하는데 자원입대가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너 죽어. 그러니까 나가서 확 죽는다.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 어떻게 됐냐? 그걸 조사를 해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 그게 소명이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플러스해서 탁 죽었을 때 그냥 가문들이 전부 다 우리 집에 그냥 훌륭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화랑도 같이 행동을 했던 화랑생을 했던 친구들 지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애착 집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덕형의 경우도 그렇고 화랑관창의 경우도 그렇고 이 애착 집단이 강하게 서포트를 했 뒤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소명의식대로 행동하면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칭찬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랬대. 거꾸로요. 소명이 굉장히 강범하게 퍼져 있는데 소명의식대로 행동 안 했다. 소명대로. 원술랑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원술랑 무슨 김유신은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전쟁터 가서 전쟁이 졌는데 전쟁 때 죽어야 되는데 가서 져가지고 후퇴가 돌아왔다. 아버지가 파문시킨 왕한테 죽여야 된다. 근데 왕은 다른 군인들도 다 살려줬는데 이 친구만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살려주니까 김윤승이 뿔따고 나가지고 집에서 파문해버린. 김윤승이 죽고 난 다음에 엄마가 또 역시 넌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원술랑이 나와서 정말로 고심을 해가 다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때 이제 그런 모습 말하자면 죽어야 될 때 안 죽으면은 엄청난 처벌이 따릅니다. 애착 집단이 강하게 있으면은 그게 그런 시간이다. 이게 옛날에 이덕행 시절에 있었고 화랑 시대도 있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어떠냐? 애착 집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핵가족 제도가 되어버리거든요. 부부 둘이만 단장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남편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사표 내고라도 한 판 붙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박수 치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부인이 하겠다고 그럴 때 또 박수 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붙들고 말릴 겁니다. 그러지 마라 제발. 마찬가지로 학벌 집단이냐는 뭐나 응원해 주는 집단이 하나도 없죠.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일반 지식인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이 사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식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행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자들이 좀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봐가면서 그런 사태를 감지를 하면 이야기를 하고 응원을 해주고 이걸 확산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이게 오늘 결론인데 거기에 막 더 이상 끌면은 우리 회장이 날 째려봐 지금. 그래서 요 정도로 이야기를 끝낼게요. 예,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정정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국행정학회 회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정치가 가행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행정이라는 커다란 생태계 속에서 그것이 정치권이나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학의 전문가들이 모인 행정학회에서도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멤버의 일환으로서 이 생태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제로 유지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실은 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질문을 미리 조금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지가 요즘 세련되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봐서. 그래요. 근데 저한테 질문지를 전달해 주는데 어느 분이 질문하시는지는 성함을 저기 안 주셔서 그냥 제가 여기 이게 내용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지 좀 내가 부탁할 거 어려운 거 하지 마. 그 저 쉬운 것부터 그만하. 맞아.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 좀 학부생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리에는 이제 뭐 우리 학부생들, 행정학과의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렇게 다 모여 계셔서 상당히 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직자의 가져야 될 덕목이나 역량 관련돼서 어느 분이 좀 질문해 주셨을까요? 그래요? 특별히 그냥 이게 보니까 특별히 밝히시기가 좀 고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극화로 인해 선생님 말씀대로 공직자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의 역할을 제안해 주셨는데 최근 이게 전문가들도 보면은 양극화 또는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부 전문가들이 유일한 애착 집단에 해당된다. 내가 방금 결론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도 상황이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권이 양극화가 되니까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간 대립, 인간적 대립, 인간적 갈등 그런 것들이 결부가 되니까 전문가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편에 이렇게 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쪽 편이 편이 돼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게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그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점점 더 이런 식이 돼가서 전문가들도 사실은 상당한 숫자의 전문가들이 완전히 편향돼 있습니다. 지금은 편향돼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 비슷한 상황이 혁명 시기 전후에는 이게 막 나타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게 옛날에 막스 웨버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그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 독일이니 뭐니 이런 나라들이 전제군주 제도가 무너지고 새로 입헌군주제 등장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편에서는 칼 막스가 나와가지고 노동자들 단결해라 뭐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그때 당시 학자들이 대부분이 어느 한쪽 편에 들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그때 이 막스 웨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을 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가치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자기가 가치 판단까지 하지 마라. 전문가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편향되는 게 나온다.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편향되는 게 나오면 어떻게 돼? 사실을 왜곡한다. 사실을 왜곡한다. 이 말하자면 있는 사실이 아니라 가상적인.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볼 때는 막스 웨버가 그때 생각할 때는 사실이 한 10%뭐 거기다 90%를 상상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붙여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그래 놓고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하고 학자들이 주로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가 그때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행동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학자들은 그분이 전문가라고 일반 국민들이 믿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맞겠구나라고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악마와 같은 짓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학자들이 나와서 스스로 가치 판단해서 사실 왜곡을 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되면 악마의 짓이다. 이건 악마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라. 이 막스 웨버가 현대 사회학의 뭐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 거. 그게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전문가가 제일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 제일 사실이 이렇다라는 걸 밝혀내서 내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가치 판단하는 거.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지식인들이 그걸 보고 가치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편향된 전문가들은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한쪽 편의 통치 이념을 지지하는 건 옳습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잡하고 옳은 것 같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파고 옳은 것 같다. 그거는 우리가 본인의 가치 판단이니까 가치관이니까 그거 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양자가 합쳐져야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균형점 양자가 이렇게 서로 균형이 돼야지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거니까 그건 옳은데 대신에 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주장을 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방금 이야기 아주 핵심을 찔렀는데 전문가들도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을 그 부분에 사실을 정확하게 그걸 밝히고 그 이상 나가는 거는 자기 가치 기준을 밝히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고 이래서 난 복지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 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강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강연 내용에서는 이제 충분한 말씀을 못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께서 이제 미리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균형 상태의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정책의 균형 상태가 안정적인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불안정한 것이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화가 상수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시피 불안정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 여쭙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요 많은 학자들을 괴롭힌 질문입니다. 옛날에 유학에서 중용 그럴 때 중용을 말을 하면 시중이란 말을 씁니다. 때 시자에 가운데 중자. 때에 따라서 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중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균형점을 찾는데 그거는 1960년도의 균형점하고
2024년 교육제목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이게 균형점에 가까운데 이게 시간 흐름에 따라 상황이 얼마만큼 변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어느 누구도 그 판단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사태, 실제로 사실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 걸 보고 변화가 좀 심해졌다 싶으면은 균형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지금 보니까 한쪽으로 넘어갔다 이거.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거. 이거 땡겨야 되겠다 이거. 땡겨야지 이게 뭐 균형점으로 가지. 라고 돼 있을 때 이쪽에 가 있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이제 땡겨 올려야 될 거냐? 이게 이제 또 혁명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혁명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쪽으로 기울은 거 완전히 부숴가지고 끌고 와야 된다. 이쪽을 확 끌고 와야지 이게 가운데 쭉 끌려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은요, 그런 식의 혁명적인 발상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그러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 뒤에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이 훌륭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환자가 대수술을 받았다. 대수술 받아가 깨끗하게 끝나서 확 살아나면 굉장히 좋은데 중환자 대수술을 한 죽어버렸다. 이런 사태가 흔히 난. 이런 사태가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더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학자도기도 하고 옛날에 허시만이라는 학자,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뭐냐, 경제학자라. 우리 김성수 교수는 알겠네. 그 허시만이라는 학자, 불균형 성장론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미 경제가 몰락하고 막 한 걸 보고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 이게 원래 사회생활에서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느 쪽에 가 있는 걸 급격하게 끌어당기면 이쪽이 막 다 부서진다. 다 부서지니까 이걸 끌어올리려면은 고통스럽지만은 조금씩 이런 식으로 꾸준히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이 사람 주장입니다. 이 사람 주장인데, 근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요만큼 왔는데 이쪽 세력이 힘잡아가 다시 끌고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그게 이제 혁명가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끌고 가기 전에 완전히 부숴서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 묻네, 내한테. 네. 그래.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닌데 마치 제가 연속돼서 훌륭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느덧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아마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는 우리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 좀 한 질문 같아요. 그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에서 소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경력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덕목 또는 역량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게요, 참 요즘 나도 고민을 많이 해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답변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게 공직자들의 인기가 없어졌다라는 게 이제 주로 어떨 때 나타나느냐. 공직자 때리기 운동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선거 때마다 공직자들 숫자 줄여라 뭐 해라 공직 때리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그렇게만 인기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요, 일종의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안 하려고 그러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80%는 아예 취업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텔레비 뉴스에 나온 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새로 취업된 숫자가 대학 졸업생보다도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줄었다. 새로 취업된 사람들 중에 비율이 대학 졸업생이
반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강범에게 나타난 착시 현상이 좀 있고, 그보다 이제 내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그 공직자들이 사명의식 비슷한 게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전반적인 흐름이 공직자가 중요하다 그러고 뭐 집안에서도 우리 집에 어디 들어갔다 어디 뭐 어느 부처에 간다 일한다 그러면 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져 가지고 부모들도 오히려 야씨 요즘 정치판이 난리 쳐가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야 간두고 그냥 공기업 가라. 공기업이 요즘 대인기입니다. 대인기입니다. 공기업 가라.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공기업도 공직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부 부처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일이 사실 참 중요하다. 라는 인식이 좀 강범하게 좀 퍼져야 됩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공직이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보면 아무것도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썼습니다. 써두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 네, 저희 아버님도 그 옛날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제 지방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 공무원집 자식이라고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 대우를 해주는 게 조금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었고, 또 그런 데에서는 또 우리의 책임,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행정학 생태계에서의 우리의 역할, 행정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과잉화된 정치 상황 속에서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후학들에게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정준글 선생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앞에 서서 그래 마칩시다. 예. 네, 이상 저희 카파리움 첫 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 올해 6번의 시리즈가 기획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